70세. 내 집을 아들에게 넘겨주던 날, 집 문서를 아들 명의로 넘겨주자마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내 자식이니까 평생 날 모시겠지. 하지만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딱 하루가 걸렸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저를 어느 외딴 요양원에 내려놓고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가 계셔야 할 곳이에요. 상상이 되시나요? 요양원 현관 앞에 덩그러니 서 있던 그 순간, 짐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제 마음은 이미 바스라져 버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내 집이 서류에 도장 한번 찍었다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남의 집이 되어버리다니요. 어머니로서의 평생의 희생과 믿음이 종이 한 장보다 못하다는 걸 깨달았을 때, 당신이라면 집은 자식 주는 게 당연하지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는 잔혹한 현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며 3가지 질문을 먼저 던지겠습니다. 첫째, 당신이라면 살고 있는 집을 자식에게 미리 넘겨주겠습니까? 둘째, 만약 당신이 그 자식이라면 부모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셋째, 당신이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노후의 품격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여러분의 노후 계획을 다시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 이름은 황숙자. 올해 75입니다. 사람들은 늙으면 기억력이 흐려져 금방 잊어버린다고들 하지만 제 인생에는 마치 불에 달군 인두로 가슴에 새긴 듯 지워지지 않는 몇 장면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30년 전 남편 정덕 씨와 함께 우리 부부의 첫 집이자 마지막 집의 열쇠를 받던 날입니다. 우리 부부는 평범한 말단 공무원이었습니다.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고 안 먹고 안 입어가며 서울 은평구의 낡은 빌라 30평짜리 집을 겨우 장만했지요.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 정덕 씨는 새 열쇠 꾸러미를 쥐고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집이 생겼어. 더 이상 집주인 눈치 안 봐도 되고 이사 다닐 걱정 안 해도 돼. 그날부터 그 작은 빌라는 우리 삶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우리 외아들 건우가 아장아장 걷던 아기에서 훤칠한 청년으로 자라나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거실벽 한 구석에는 건우가 어릴 때 키를 재며 연필로 그어놓은 자국이 아직도 남아있고, 베란다의 군자라는 건우가 초등학생 때 어버이날 선물이라며 처음 사온 것입니다. 그 집에 벽돌 한 장, 타일 한 조각마다 우리 가족의 웃음과 눈물, 따뜻한 기억이 스며들어 있었죠. 또 하나, 제 가슴에 사무치게 새겨진 장면은 바로 오늘입니다. 차가운 등기소 철제 의자에 앉아 이 집의 등기 권리증을 꽉 쥐고 있던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집을 얻은 게 아니라 집과 이별하러 온 길이었습니다. 어머니, 결정하셨어요. 옆에 앉은 아들 건우가 걱정스런 말투로 물었습니다. 50줄에 들어선 내 아들, 번듯한 양복을 입고 머리를 말끔하게 넘긴 증권회사 부장님. 저의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녀석이 주름진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바닥은 따뜻하고 두툼했죠. 저는 웃으며 아들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너희 아빠랑 내가 이 집 남겨뒀다가 나중에 너희가 상속받으면 상속세니 뭐니 해서 나라에 떼이는 돈이 더 많다며 내가 아직 걸어 다닐 수 있고 정신 맑을 때 미리 정리해 주는 게 낫지. 내 수건 하나 푸는 셈이다. 옆에 있던 며느리 미화가 잽싸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목소리가 어찌나 달콤한지 꿀이 뚝뚝 떨어질 것 같았죠.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미리 증여해 놓으면 세금 아껴서 그 돈으로 어머니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미화는 제 옷깃을 여며주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명의만 바뀌는 거지. 이 집은 영원히 어머니 집이에요. 저희가 앞으로 더 효도하고 잘 모실게요. 눈앞에 효자 아들과 싹싹한 며느리를 보니 마음이 훈훈해졌습니다. 남편 정덕 씨가 떠난 지 1년, 처음엔 따라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지만 건우와 미화가 저를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었거든요. 주말마다 저를 데리고 교회로 드라이브를 가고 비싼 한정식 집에도 데려갔죠. 며느리는 매일 안부 전화를 하며 친딸보다 더 살갑게 굴었습니다. 내가 자식 농사는 잘 지었어. 내 노후를, 내 집을 이 아이들에게 맡겨도 괜찮아. 자, 어머니,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건우가 서류와 인주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돋보기를 끼고 증여 계약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 손때 묻은 황숙자 이름 석자가 새겨진 목도장을 꺼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종이 위에 힘껏 도장을 눌렀습니다. 붉은 인주가 핏물처럼 종이에 스며들었습니다. 됐습니다. 등기 권리증과 모든 서류를 건우에게 넘겼습니다. 그 순간 평생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했습니다. 빚없는 노인네, 이제 자식들 효도받으며 편안히 늙어갈 일만 남았다고 천진하게 믿었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서명한 그 종이가 증여 계약서가 아니라 제 남은 인생을 지옥으로 몰아넣을 노예 계약서였다는 것을요. 등기를 마친 그날 저녁, 아들 내외는 집에서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제가 좋아하는 잡채와 갈비찜을 했고 건우는 비싼 와인을 따서 따라주었죠. 어머니, 아들이 와인잔을 들고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가족을 위해 모든 걸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 저랑 미화가 2배로 더 잘할게요.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그럼요, 어머니. 이제 아무 걱정 말고 편하게 복만 누리세요. 그 말에 취하고 술에 취해 볼이 발그레해진 채 그날 밤 저는 참 달게 잤습니다. 꿈속에서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이 집을 꾸미던 행복한 꿈을 꾸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 따뜻한 저녁 식사가 이 집에서의 마지막 만찬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여느 때처럼 6시에 일어나 아침밥을 지으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미화가 이미 거기 서 있더군요. 실크 가운을 입고 팔짱을 낀 채 냉장고에 기대선 그녀의 표정은 난생 처음 보는 차가운 얼굴이었습니다. 어제 그 살살 녹던 웃음은 온데간데 없었죠.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일어나셨어요. 저는 멈칫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 준비하려고. 됐어요. 그녀가 말을 툭 잘랐습니다. 짜증 섞인 목소리였죠. 앞으로 아침은 배달시켜 먹을 거예요. 어머니가 하시는 음식은 너무 짜고 기름져서 건강에 안 좋아요. 쌀통을 열려던 제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혼란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않고 저기요 아니면 거기라고 불렀습니다. 거실에서 제가 좋아하는 트로트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면 다가와서 리모컨으로 TV를 떼 꺼버리며 말했습니다. 시끄러워요. 그 이 저녁에 프레젠테이션 준비해야 하는데 조용히 좀 하세요. 점심때 닭백숙을 끓여내갔더니 쳐다보지도 않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냄새나게 웬 닭이에요? 누가 먹는다고. 돈 아깝게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갑자기 이 집에서 제가 불필요한 존재, 거추장스러운 짐짝이 된 것 같았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겠지. 내가 참자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저녁이 되어 건우가 퇴근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들 뒤에 웬 젊은 남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아들? 왔어? 이분은
제가 일어나 반기려는데 건우의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제 눈을 피하며 말했죠. 엄마. 이쪽은 인테리어 실장님이에요. 저랑 미화가 집 좀 싹 고치려고요. 인테리어. 저는 멍하니 되물었습니다. 멀쩡한 집을 왜 고치니? 아이고, 어머니. 모르시겠어요. 방에서 나온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 빌라 지은 지 40년이 다 돼가요. 구조도 촌스럽고 배관도 낡았잖아요. 무엇보다 그녀가 저를 쓱 훑어보며 의미심장하게 덧붙였습니다. 저희 이제 2세 계획도 있는데 아기 방도 만들어야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혼 20년 동안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아이라니. 인테리어 실장이라는 남자가 레이저 줄자를 들고 온 집안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사장님, 사모님, 여기 이 방벽을 허물면 드레스룸이랑 욕실을 넓게 뺄 수 있겠는데요. 그가 가리킨 곳은 바로 제 방이었습니다. 머리 끝까지 피가 솟구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건우야, 내 방을 없애면 나는 어디서 자니? 아들은 대답 없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대신 며느리가 웃으며 나섰습니다. 그건 저희가 다 생각해뒀어요. 경기도 쪽에 시설 좋은 요양원이 있거든요. 제 친구 시어머니도 거기 계시는데 아주 좋대요. 뭐? 요양원? 너희 지금 나보고 나가라는 거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하면 섭섭하죠. 드디어 아들이 입을 열었지만 마치 떼쓰는 아이 달래는 말투였습니다. 그냥 요양차 가시는 거예요. 공기 좋고 전문가들이 돌봐주는 곳이라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편하실 거예요. 저희도 자주 갈 거고요. 편해? 여기가 내 집이다. 너희 아빠랑 내가 피땀 흘려 산 내 집이야. 제가 소리치자 며느리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어머니, 이기적으로 굴지 마세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혼자 건사하기도 힘들잖아요. 다 어머니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싫다. 난 요양원 안 간다. 죽어도 내 집에서 죽을 거야. 어머니, 지금 여기가 어머니 집이라고 하셨어요. 며느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직접 서명하셨잖아요. 지금 등기부등본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지 모르세요.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아들을 불렀지만 미화야, 엄마한테 말 좀 곱게 해라 라고 말릴 뿐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틀린 말 아니잖아. 며느리가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괜히 고집 피우지 마세요. 내일 모시고 가서 보여드릴 테니 정 싫으면 그때 다시 얘기해요. 알았죠? 저는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직접 서명하셨잖아요. 누구 이름인지 모르세요. 그래요. 며느리 말이 맞았습니다. 도장을 찍은 그 순간부터 이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저는 그저 잠시 얹혀 사는 늙은이일 뿐이었죠. 평생 키운 아들에게 내 삶의 전부를 바쳤는데 그 대가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틀 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서울 하늘이 제 마음처럼 잿빛이었습니다. 어머니, 가시죠. 구경만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는 다시 그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고 아들은 말없이 제 옷까지 몇 벌을 검은 비닐봉지에 쑤셔 넣었습니다. 안 간다. 놔라 이것들아. 소파를 붙잡고 버텼지만 건장한 아들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결국 반강제로 아들의 검은색 외제차 뒷좌석에 태워졌습니다. 차는 정든 동네를 벗어나 남쪽으로 더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창밖 풍경은 화려한 서울 시내에서 점점 황량한 시골로 바뀌었죠. 비는 점점 거세졌고 와이퍼 소리가 마치 저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 넘게 달려 도착한 곳은 인적 드문 국도변, 회색빛의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효원 요양원. 간판 귀퉁이는 녹슬어 있었고 며느리가 말한 시설 좋은 곳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내려요 어머니. 차문이 열리자마자 건장한 요양보호사 2명이 제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건우와 며느리는 사무실로 들어가 원장처럼 보이는 사람과 익숙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미 모든 게 계획되어 있었던 겁니다. 소독약 냄새와 노인 특유의 냄새가 섞인 복도를 끌려가다시피 걸었습니다. 양쪽 병실에서는 앓는 소리, 기침 소리, 시끄러운 TV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들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죠. 마치 살아있는 동상이 된 것처럼 이곳은 노후를 보내는 안식처가 아니라 죽음을 기다리는 수용소였습니다. 복도 끝 2인실에 배정되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 창문에는 쇠창살이 달려 있었죠. 침대 하나에는 콧줄을 낀 할머니가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에요. 건우가 제 옷이 든 검은 비닐봉지를 빈 침대에 툭 던졌습니다. 끝까지 제 눈은 피한 채로요. 어르신, 필요하신 거 있으면 이 벨 누르세요. 간호사가 사무적으로 말하고 나갔습니다. 이 끔찍한 곳에 갇힌다는 공포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건우야, 제발. 엄마 여기다 버리지 마라. 집에 가자. 응? 엄마가 잘못했다. 아, 엄마. 아들이 불에 댄 듯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녀석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거기엔 연민 대신 독한 결심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기를 집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매주 찾아올게요. 그 말을 남기고 아들은 도망치듯 방을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홀가분하다는 표정으로 그 뒤를 따랐고요. 건우야! 건우야! 미친 사람처럼 복도로 뛰쳐나가려 했지만 요양보호사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창문에 매달려 아들의 차가 빗속으로 사라지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건 요양이 아니라 완벽한 고려장이었습니다. 내 사랑과 믿음으로 스스로 감옥을 짓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손에 떠밀려 들어온 것입니다. 요양원에서의 첫 달은 지옥이었습니다. 매주 오겠다던 아들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처음엔 넋나간 사람처럼 침대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하고 창밖에 회색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부터는 미친 듯이 울었습니다. 먼저 간 남편이 불쌍해서 울고 배신감에 치가 떨려 울고 멍청한 나 자신이 원망스러워 울었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는 3년째 누워만 있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이민 가서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다더군요. 그 할머니가 내 미래인 것 같아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대로 여기서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나. 내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집에서 아들 내외는 희희낙낙하며 살고 나는 이 감옥에서 썩어가야 하나. 아니, 그럴 순 없다. 어느 날 밤 억울해서 잠 못 들던 제 가슴 속에 작은 불꽃이 일었습니다. 내가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죽더라도 내 집은 찾고 죽어야지. 슬픔은 분노가 되었고 분노는 오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야 싸울 수 있으니까요. 꾸역꾸역 밥을 삼키고 재활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탈출할 기회를 노렸습니다. 이곳은 한 달에 한 번 거동이 가능한 노인들을 데리고 근처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가는 날이 있었습니다. 저는 요양보호사들에게 아주 순종적인 척 연기를 하며 신뢰를 얻었고 드디어 외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트에 도착했을 때 화장실에 간다고 둘러대고는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마치 탈옥수처럼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님, 구청 무료 법률 상담소로 가주세요. 미리 요양보호사에게 물어봐둔 곳이었습니다. 허름한 상담실. 젊은 변호사 앞에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증여 과정부터 요양원에 버려진 이야기까지. 변호사님, 소송 걸 수 있죠. 내 집 다시 찾을 수 있죠. 물에 빠진 사람처럼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하지만 법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일단 집은 어르신이 자발적으로 증여하신 거잖아요.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이미 소유권은 완벽하게 아드님에게 넘어간 겁니다. 되돌릴 방법이 거의 없어요. 아니, 그럼 저를 여기다 갖다 버린 건요? 이건 유기죄 아닙니까? 변호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참 법의 사각지대인데요. 아드님이 요양원 비용을 내고 있잖아요. 그럼 법적으로는 부양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도덕적으로는 나쁜 놈이 맞지만 법으로 처벌하기는 힘들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법은 피도 눈물도 없구나. 합법적으로 부모를 등쳐먹고 버려도 죄가 안 된다니. 변호사는 안타까워하며 부양료 청구 소송 정도는 도와줄 수 있다고 했지만 집은 포기하라는 투였습니다. 상담소를 나와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도 절도 없는 신세. 강물에라도 뛰어들까 생각하던 찰나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혹시나 해서 받았습니다. 숙자야, 너지? 너 어디야? 걱정돼서 죽는 줄 알았잖아. 오, 여사였습니다. 제 40년 지기 친구.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참았던 설움이 터져 길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물어물어 친구네 집으로 갔습니다. 친구는 제 몰골을 보고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밥부터 차려주었습니다. 밥 숟가락을 들 힘도 없어 울기만 하는 저에게 친구는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들. 공부 많이 시키고 좋은 직장 보내놓으면 뭐해. 사람이 덜 됐는데 정덕 씨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다. 친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을 빛냈습니다. 숙자야, 법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있어. 다른 방법이라니? 변호사도 안 된다는데. 내 아들 증권회사 다닌다며? 며느리는 SNS에서 잘 나가는 인플루언서라며? 그런 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 바로 남의 눈이야. 친구의 말이 번개처럼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렇구나. 법은 그들을 벌하지 못해도 세상 사람들은 다를 것이다. 너, 네 억울한 사연, 세상에 다 까발릴 용기 있어? 망신을 톡톡히 주는 거야. 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진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할게. 잃을 것도 없는데 뭐가 무서워. 오 여사의 손자는 신문방송학과 대학생이었습니다. 손자의 소개로 유명한 시사 유튜버 제키를 만났습니다.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채널을 운영하는 청년이었죠. 제키는 카메라를 설치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있는 그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는 낡은 사진첩을 올려두었습니다. 제 이름은 황숙자. 75살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집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담담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월급 쪽에 적금 부어 산 30평 빌라 이야기, 아들 초등학교 때 맞춰준 첫 양복 사진, 그리고 요양원 입소 계약서까지. 마지막으로 저는 카메라가 돌아가는 앞에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요. 여보세요. 짜증 섞인 건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건우야, 엄마야. 언제 데리러 올 거니? 나 여기 있기 싫다. 아, 엄마, 또 그 소리예요? 거기가 제일 안전하다니까요. 집 공사하느라 먼지 구덩인데 어디로 오시려고요? 건우야, 너 엄마 버린 거니? 뚝! 아들은 대답 대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적 속에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집은 아들 명의입니다. 법적으로 저는 아무 권리가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첫째, 내 집에서 늙어가고 싶다는 소망이 그렇게 큰 욕심인가요? 둘째, 효도는 법전에 있는 건가요? 사람 마음에 있는 건가요? 셋째, 부모님들, 집과 전 재산을 자식에게 주기 전에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셨나요? 영상은 서명 없는 고려장, 75세 어머니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올라갔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 조회수가 100만 회를 넘겼고 댓글창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들, 신상 털어서 매장시켜야 한다. 남일 같지 않아서 눈물이 납니다. 네티즌 수사대는 무서웠습니다. 영상에 잠깐 스친 졸업 앨범, 아들의 목소리, 며느리의 명품 자랑 내용을 토대로 순식간에 신상이 털렸습니다. 증권회사 임건호 부장, 뷰티 인플루언서 최미화. 그들의 이름과 얼굴, 직장이 인터넷에 도배가 되었습니다. 아들 회사 홈페이지는 비난글로 마비가 되었고 회사 로비로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며느리의 인스타그램은 욕설로 뒤덮였고 그녀가 자랑하던 명품 가방들은 시어머니 집 판돈으로 산 작물이라며 조롱거리가 되었죠. 잘 나가던 며느리의 맘카페와 사교 모임에서도 즉각 퇴출당했습니다. 법적 처벌보다 더 무서운 사회적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사흘 뒤 건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싹싹 빌더군요. 엄마, 잘못했어요. 제발 영상 좀 내려주세요. 회사 잘리게 생겼어요. 제 키를 통해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카페룸에서 만난 아들 내외는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퉁퉁 부은 눈으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죽을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변호사가 작성해준 합의서를 내밀었습니다. 용서는 필요 없다. 내 조건은 3가지다. 첫째, 공개 사과 영상을 찍어 올려라. 둘째, 집값 10억 원을 현금으로 가져와라. 집은 이미 너희 명의로 됐으니 내가 다시 사가는 건 복잡하고 집값에 해당하는 돈을 내놔라. 대출을 받든 뭘 팔든 상관 안 한다. 셋째, 돈을 받는 즉시 나는 너희와 인연을 끊는다. 부양, 의무? 필요 없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10억이라니요. 당장 현금이 어디 있어요. 며느리가 울상으로 말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그건 너희 사정이지. 내 집 뺏어갈 땐 좋았지. 싫으면 관두거라. 여론이 어디까지 가나 보자. 결국 그들은 제 조건에 굴복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하지 않기 위해 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살고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제2금융권 대출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했습니다. 며칠 뒤 제 통장에 10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0의 개수를 보는데 기쁘기는커녕 가슴이 뻥 뚫린 듯 허무했습니다. 평생의 사랑으로 지은 집을 자식에게 돈 받고 판 꼴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돈으로 제 존엄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키 채널에 얼굴을 공개하고 출연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 자식 믿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에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합니다. 내 노후가 안전해야 자식에게도 짐이 안 됩니다. 제발 집 문서는 끝까지 쥐고 계세요. 저는 받은 돈으로 은평구 외곽에 마당 넓은 단독주택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숙자의 전성시대라는 쉐어하우스로 만들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만난 갈 곳 없는 할머니 몇 분을 모셔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텃밭에서 상추를 키우고 함께 밥을 해먹고
매주 법률 공부도 합니다.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지만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진짜 가족이 생긴 거죠. 숙자 씨, 집을 아들한테 준 거 후회해요. 동거인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을 믿었던 건 후회해요. 하지만 엄마로 살았던 시간을 후회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는 황숙자로 살 겁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는 그 후로 연락이 없습니다. 저도 궁금하지 않고요. 저는 집은 잃었지만 더 큰 세상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모의 전 재산을 증여받고 잎삭 닦는 자식들, 그리고 늙었다고 무시당하는 부모들. 이게 과연 남의 집 일이기만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널리 퍼져서 더 이상 저처럼 눈물 흘리는 부모가 없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